안녕하십니까, 쌈무입니다. 본 영상은 방구석 가투소인 친구와 펩 안티팬 친구 둘이서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유로 2020 A조부터 F조까지 각 조별 프리뷰를 하는 영상입니다. 우리말이 틀려서 반박할 시에 네 말이 맞아. 자, B조는 벨기에랑 러시아랑 덴마크, 핀란드가 있는데 벨기에부터 할 겁니다. 벨기에는 피파 랭킹 1위고 피파 랭킹 기준으로는 세계 최고의 팀이라고 할 수 있지. 유로 1980에서 준우승을 했고 직전 대회는 8강까지 갔어. 2018년 월드컵에는 4강까지 간 팀이야. 당연히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이야. 그래서인지 유로에서 전승을 했는데 득점을 40개나 했는데 먹힌 실점은 고작 3개밖에 안 돼. 이 팀은 지금 최전성기에 있는 팀이니까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야 되고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팀인 거지. 자, 이제 포메이션을 보면은 3-4-3으로 동일해. 조금 다른 거는 중앙에 차이가 있는 거랑 누가 봐도 월드 클래스인 데브라이너의 위치. 이게 데브라이너를 사용할 때 큰 고민은 어쨌든 아자르야. 아자르를 넣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감독이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아자르를 넣을 것 같아. 아자르가 충분히 준비됐다고 얘기를 했고, 아자르를 자꾸 언급을 하는 게 뛰게 할 것 같아. 여태까지 아자르가 나왔을 때는 데브라이너가 중앙 쪽으로 내려갔거든? 그게 사실은 데브라이너가 그쪽으로 가면은 좀 자기의 역할이 좀 죽긴 하고, 그리고 영향력이 좀 낮아지니까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자르를 살리기 위해서 데브라이너가 내려가고, 그리고 아자르가 나올 것 같다. 아자르를 선발로 쓴다. 나는 전혀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지. 이 팀에는 그 자리에서 똑같이 사용 가능한 카라스코도 있고, 데브라이너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메르텐스가 공격의 핵심의 역할을 맡아서 전개를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카라스코가 오히려 직선적으로 움직여주고, 그런 경우에 메르텐스가 좀 더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줘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감독은 좀 덴동코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 많이 써왔어 여태까지. 같이 비첼이나 틸레만스를 뽑았을 때도 계속해서 덴동코를 써왔거든? 약간 덴동코를 좀 좋아해. 데브라이너가 되게 류디거랑 충돌을 해가지고 부상을 입은 상태니까 개막전에는 못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라인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아? 덕배가 못 나올수록 오히려 아자를 난 더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라인업에 틸레망스랑 비체르이 나올 것 같아. 난 데브라이너가 없을 경우에 그냥 카라스코가 들어가고, 덕배가 하는 역할을 오른쪽에 있는 메르텐스가 해주는 성향이고, 덕배가 있을 때 메르텐스가 해주던 역할을 카라스코가 여기서 해주게 되는 거지. 그리고 트로사르 같은 조커 카드도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아자르는 안 나온다는 거네? 아자르는 조커 카드로 쓸 선수지 지금 현 시점에서 주전으로 쓸만한 선수라고 보진 않아. 하지만 아무튼 아자르가 슈퍼스타인 건 맞다고 생각을 해. 감독 입장에서 과감하게 기용을 안 하고 빼버릴지에 대해서는 이 감독도 이제 선택의 고민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팀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을 해? 이 팀의 장점은 유럽에서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최강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어. 아, 그거는 부인하기 힘들지. 공격력 자체가 아까 조별 예선에서도 골 넣은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넣었더만. 이 감독이 원래 좀 공격 지향적이기도 하고, 또 선수 구성도 그렇고. 이 팀의 지금 제일 장점이 선수진 나이가 최전성기에 올라와 있다는 거지. 단점으로도 그걸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벨기에 황금 세대의 마지막이고, 그런 부담감을 당연히 가질 수 있겠지.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면은 수비진이 너무 노쇠화됐어. 데나이어 빼고는 언제적 베르토문이고 저 알더베이럴트 언제 쪽이야. 지금 얘네 전술이 좀 공격지향적이란 말이야. 그만큼 수비들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전성기를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버텨줄 거냐, 잘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벨기에는 선수들 이름값만 보면 되게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많아. 그 중에서도 키플레이어를 안 골라볼 수가 없겠지. 이 팀의 키플레이어는 데브라이너일 수밖에 없어. 오케스트라로 비유하면은 연주를 잘하는 단원들이 있어. 근데 지휘자가 필요하잖아. 그 지휘자가 데브라이너야. 그러니까 데브라이너가 결과적으로 그 역할만 잘해주면은 이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만, 근데 지휘자가 없다면 반대로 산으로 가겠지. 플레이어 누가 말해도 데브라이너지. 현 시대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하거든. 만약 데브라이너가 안 나올 경우, 지금 한창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루카쿠가 어떻게 결정을 지어주냐. 경기력이 좀 안 좋을지라도 루카쿠가 골만 잘 넣어주면 되거든. 루카쿠의 득점력이 현재 나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너는 추가로 지켜볼 유망주에 도쿠라는 선수를 넣었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 선수가 그래도 드리블도 좀 좋고, 그리고 벨기에의 미래라고 지금 불리고 있거든. 나오게 된다면은 그래도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어. 자, 이번엔 B조의 두 번째 시즌 러시아를 할게. 러시아는 피파 랭킹 38위야. 그렇게 높진 않아. 이 팀을 소개하면 유로 1960을 우승을 했고, 유로 2008에는 깜짝 4강으로 갔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 조별 탈락을 하고 있어. 이 팀은 지금 유로 8승 2패 2위로 올라왔어.
근데 이 팀이 참 신기한 게 벨기에랑 유로 예선이 같은 조였는데 또 같은 조를 하게 됐다는 거지. 8승 2패 했을 때 2패가 다 벨기에한테 진 거야. 이 팀의 포메이션을 보면은 너는 3-4-2를 놨고 너는 4-3-3 해놨어. 서로 되게 라인업이 달라. 근데 러시아가 주로 사용했던 포메이션은 3-4-2-1로 알고 있어 나는. 3-4-2를 사용하다가 4-3-3으로 바꾼 지 좀 됐거든. 바꾼 상태로 경기를 하다가 다시 원래 포지션으로 돌아왔단 말이야. 다시 원래 포지션으로 돌아왔는데 최근 성적이 좋지 않거든. 그래서 4-3-3을 사용할 때 성적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 근데 내가 알기로는 얘네가 유로 예선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벨기에한테 3-0으로 지고 4-1로 졌거든? 그리고 네이션스 리그에서 세르비아한테 5-0으로 졌어. 그때 당시에 포백을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 좀 수비력이 안 좋았지.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3백으로 전환해가지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걸 좀 맞춰온 걸로 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도 3-4-2-1로 그대로 기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이 팀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 아무래도 자국 리그 선수들이 많다는 거지. 많이 맞춰봤을 거고, 그리고 공격에 아르템 주바 있고 미드필더 혹은 수비진에 지르코프가 있으니까 확실한 베테랑이 있는 선수진이라는 거지. 그건 나도 똑같아. 손발을 오랫동안 많이 맞춰봤더라고. 그런 조직력 면에서는 확실하게 얘네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반대로 단점은? 단점은 얘네가 수비력이 3백으로 바꾼 다음에도 좋아지진 않았어.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은 수비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의 의문은 있지. 실험을 하면서 계속 기세가 좋지 못하거든. 성적도 그렇지. 좋지 못하고 포메이션도 불확실해졌고 이미 그게 단점으로 볼 수 있지. 이 러시아라는 팀의 키플레이어는 둘 다 주바를 놨어. 높이랑 파워가 있어. 그래서 나는 약간 옛날에 그 얀 콜러가 좀 떠오르거든? 콜러. 얀 콜러가 좀 떠올라가지고 주바도 앞쪽에서 움직임이 무섭기 때문에 한 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 주바가 확실한 공격수니까 주바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팀 득점력의 변수가 될 것 같고, 나는 골로빈을 뽑았거든. 지난 월드컵에서도 그랬고 이미 중원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보여줬고 타 팀들의 관심이 나이가 많아졌으니까 조금은 떨어졌겠지만 이미 이 팀에서는 차기 에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 골로빈이 어떻게 해주냐, 이것도 팀의 성적에 플러스 요소가 되겠지. 자, 이번에는 유럽의 다이너마이트라고 불리는 덴마크를 해볼 차례. 덴마크는 피파 랭킹 10위, 유로 1991을 우승한 적도 있고 저번 때에는 못 나왔는데 이번에는 조 2위로 진출했어. 이 팀의 특이한 점은 조별리그 3경기를 홈구장인 코펜하겐에서 한다는 건데 홈 어드밴테이지를 안고 가겠지. 포메이션은 둘이 4-3-3으로 동일하게 놨더라고. 거의 동일해. 이 팀은 어떤 팀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이 히우만이라는 감독이 피지컬이 좋고 파워풀한 기존 팀 컬러였어.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세밀하게 빌드업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색채가 좀 더해졌어. 팀으로서 좀 더 발전을 한 거지. 그리고 이 팀의 그 중원 라인이 델라이니, 호이비에르 그리고 에릭센잖아. 이 세 명이 너무 완벽해. 그러니까 유럽 어디를 갖다 놔도 최강이라고, 내가 생각할 땐 거의 최강이라고 생각하거든. 중원도 우수하지만 나는 센터백이 이제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키에르가 아무리 그 전에 뭐 안 좋은 성적이 있었어도 AC 밀란에서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잖아. 크리스텐센이 약간 불안할 수는 있는데 푸엘 체제에서 첼시에서 이제 확실한 주전이 되었고, 그래서 미드필더도 좋고 수비진도 좋으니까 밸런스가 좋다는 얘기겠지. 근데 단점이 있으면 이 팀은 주전이랑 비주전 격차가 굉장히 큰 팀이야. 그래서 그 선수들 중에 하나가 빠지면 그걸 채워줄 선수가 마땅치 않다는 거지. 키플레이어로는 에릭센을 놨고 둘이 똑같이 골라더라고. 지켜볼 유망주에는 빈트라는 선수를 놨어. 이 팀의 에이스는 누가 봐도 에릭센이지. 인테르에서도 지난 시즌에 충분한 활약을 보여줬고 팀 성향상 공격진들이 잘 뛰어주고 결과적으로 에릭센 같이 패스를 뿌려주는 선수가 중요한데 앞에서 폴센, 그 다음에 브레스웨이트, 그리고 빈트가 잘 뛰어주면서 공을 받아먹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니까 에릭센이 키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지. 비슷한 얘기인데 창의적인 패스랑 번뜩이는 패스를 해줄 선수가 에릭센밖에 없어. 에릭센이 그런 패스를 해줄수록 골을 넣을 확률이 높아지고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런 측면에서는 에릭센이 확실한 키플레이어는 맞는 것 같아. 이 팀의 이제 유망주로는 빈트를 뽑을 수밖에 없지. 지금 나이가 99년생이거든? 올 시즌 코펜하겐에서 32경기에서 17득점 9도움을 했어. 스탯이 굉장히 좋거든? 이제 유로 대회에서도 뭔가 성과를 좀 보여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빈트를 유망주로 뽑을 수 있는 이유가 나이가 제일 어린 것도 있고 폴센이랑 브레이스웨이트랑 같이 뛰어줄 수 있는 한 명의 공격수가 필요했던 건데 감독이 실험을 해봤는데 빈트가 잘 맞는 거야. 그 현재 폼도 괜찮고 주전으로 나올 수 있는 포워드가 나이가 이렇게 어리다? 그럼 당연히 유망주로 뽑아야겠지.
이제 B조의 마지막인 핀란드를 해볼 차례인데 핀란드는 피파 랭킹 54위 첫 유로 출전이야. 이제 리버풀의 팬들은 세미 히피아의 나라로 알 것 같아. 축구를 더 많이 본 사람들은 이제 패드립의 이름으로 유명했던 그렇지, 니에미. 안티 니에미의 나라로 알 것 같은데 핀란드를 지휘하는 감독은 마르쿠 카네르바라는 감독이야. 2016년부터 지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팀에 있던 건 2011년부터더라고. 코치로 있었더라고. 오래 있었네. 그러니까 이 팀에 11년 차 있는 거지. 그리스랑 보스니아와의 경쟁 속에서 조 2위로 진출을 했어. 하지만 이 팀이 이번 유로에서 최약체 중 하나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그래서인지 너희가 고른 포메이션을 보면은 5-3-2로 굉장히 수비적인 전술이더라고. 이 카네르바 감독은 원래 4-4-2랑 5-3-2를 좀 적절하게 혼용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요번 유로 대회만큼은 4-4-2는 좀 포기하고 더 수비적인 5-3-2를 좀 활용할 것 같고, 선수비 후 역습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를 하나 하려고 노력을 하진 않을까. 근데 이게 사실 그거대로 이제 다들 누구나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 그렇지, 그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대로 들어갈지는 의문이야. 그래도 중원은 좀 괜찮아. 밀리는 것 같진 않고, 흐라데키가 골키퍼가 너무 잘했어. 레버쿠젠 주전골. 원래 이런 팀일수록 골키퍼들이 돋보이잖아. 그건 맞지. 그러니까 선방을 많이 하지 않을까. 독일전에 우리 조현우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근데 단점은 너무나도 좀 명확해. 수비는 그래도 그래 버틸 수는 있어. 그런데 이제 공격은 그러면은 누구한테 의존하냐? 당연히 푸키야. 근데 푸키한테밖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큰 단점이 될 것 같아. 그게 단점이긴 하지만 이거는 또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키플레이어도 둘 다 푸키를 놨어. 푸키가 잘할 것 같아? 푸키가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푸키의 성적에 따라 팀 성적이 결정이 된다. 이거는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예선에서도 푸키가 없었으면은 절대 올라올 수 없었지. 그런 클러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 없다. 이거는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지켜볼 유망주에 포르스라는 선수를 넣었더라고. 이게 잉글랜드 챔피언십을 승격한 팀 중에 첫 번째 팀이 푸키가 이끄는 노리치 시티. 그리고 3위로 올라온 팀이 브렌트포드라는 팀인데 그 팀 요새 되게 핫해. 그렇지. 이반톤이라는 공격수가 있어. 제일 핫하지. 굉장히 핫한 선수고 그 선수랑 같이 팀을 이끌었던 선수 중에 하나가 99년생 포르스라는 이 선수야. 나는 포르스가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유망주라고 생각을 하지. 마지막으로 B조 순위 예측을 안 해볼 수가 없지? 나는 1위는 덴마크. 그리고 덴마크는 그럴 수도 있어. 덴마크 1위 덴마크. 그리고 2위는 러시아. 이거는 러시아가 두 경기를 홈 경기를 해. 얘네가 홈발이 무시무시해. 그리고 그건 홈에서 푸틴이 얼굴을 내밀어봐. 나 같으면은 진짜 무서워서 뛴다. 무서워서 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이고. 그 다음에 벨기에가 생각보다 수비 때문에 발목을 잡을 것 같아. 벨기에가 떨어질 것 같다고? 벨기에가 떨어진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3위. 그리고 4위는 누구나 다 예상하는 핀란드. 아마 푸키가 요번에 대회 끝나고 가장 실망감을 안긴 축구 선수 베스트 11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렇진 않은 게 푸키는 그렇게 많이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가? 맞아. 그렇지. 사실 우리가 푸키를 넣은 게 억지로 조금 그런 말하려니까 꺼낸 거지. 그치. 벨기에 3위에 넣는 거는 너무 공수표 달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다들 저 새끼 말 들을 걸 이렇게 한다니까? 나중에 결과 나온 다음에 야 러시아 진짜 잘한다. 덴마크 진짜 개쩔어. 이런 얘기 나중에 하지 말고. 나는 무난하게 다들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봐. 벨기에, 덴마크, 러시아, 핀란드 순서. 나는 벨기에가 3승을 할지는 모르겠어. 덕배가 없던 경기를 보니까 그냥 너무 답답하더라고. 답이 없어. 난 아무리 덕배가 팬이지만 벨기에는 무난하게 3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첫 경기가 비기지 않을까. 어쩌면 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덕배가 이제 2차전부터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길 것 같아. 그 다음 이제 덴마크, 러시아, 핀란드. 덴마크 2위, 러시아를 3위에 놓은 이유가 러시아가 같은 조에서 벨기에한테 2번 다쳤어. 이미 공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 러시아의 홈에서 2번 경기를 치른다고 하지만은 덴마크는 홈에서 3번을 치른단 말이야. 그렇지. 덴마크는 3경기를 다 홈에서 하니까.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덴마크랑 러시아의 항방은 마지막 경기인 러시아 대 덴마크, 이게 멸망전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 보여. 그렇지. 러시아가 벨기에한테 2번을 졌는데 러시아 이 푸틴이 또 나오면. 이상 비조 예측을 해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바로 제 예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